우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 먼데 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아마 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뭐 할 건가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왜 숨을 쉬죠? 한 번 들이쉬고 내뱉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게 연기입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뱉지 못하면 죽는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 다음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걸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요. 씨앗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 불교에서 인이라고 하는 거가 과로 성립할 수 있으려면 무수히 많은 연이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화엄의 조사들은 상입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음 순간에 나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된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의 도에 이르는 출발점이 무상입니다. 왜 무상이냐? 나는 나 스스로 혼자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그 무상한 존재인 나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나는 자신의 변하지 않는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그래서 그게 무아예요. 오늘 전체 얘기는 사실은 무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전부 다 무아예요. 내가 무엇인가? 1차적인 의미로는 내가 없다 라는 게 무아고, 이때 아는 아트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의 음역으로서의 아이기도 합니다. 그 아가 없다. 그래서 나라는 주관이 없고 대상이라는 색이 없고, 그 색은 사실은 좀 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색은 아닙니다. 루파의 번역어이기도 하고 반야신경에서는 색수상행식의 색, 나예요. 나를 구성하는 나.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몸을 구성하는 그 물질, 그게 처음의 색인데 그 색은 반야신경이 김성호 선생님이 다음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하는 게 죄송스러운데, 반야신경을 딱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색수상행식 오니 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양자역학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연기 세계예요. 그 세계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만든 세계더라. 그게 세간이에요. 과학으로 보는 불교, 양자역학과 연기와 세간.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 그 얘기만 들어도 사실은 제가 양자역학이 전공입니다.
양자 정보 이론이 전공이고 양자 암호를 전공했는데 양자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양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양자다. 양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이 이런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데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플랑크의 양자가설인데 이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잠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흑체 복사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플랑크가 양자가설을 도입했습니다. 양자가설에 의하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약하네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다른 식은 다 관두고 그 에너지 덩어리, 그 덩어리의 빛을 양자, 퀀텀이라고 하고 어떤 한자로 쓰면 더 좋은데 어떤 양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양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령 노란 색깔의 빛이면은 그 하나의 에너지가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가령 34와트의 전구에서 1초 동안에 나오는 34와트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하면 1초 동안에 1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걸 말합니다. 1초 동안에 33와트 줄을 내뿜는 전구가 있다고 하면 그걸 33와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양자의 수가 얼마냐? 요종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요거니까 10의 20승계가 돼요. 10의 20승이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쉽게 말하면 100억 곱하기 100억이에요. 세계 인구를 대충 잡아서 100억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10의 20승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비심이 충만해서 세계 모든 인권 100억한테 그걸 골고루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1인당 100억씩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돈,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런 숫자, 그렇게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빛이 양자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플랑크의 양자가설,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빛이 여태까지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이 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고 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빛을 쬐면은 금속에서 전자가 그냥 튀어나옵니다. 이것도 파동이라고 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어쨌건 그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의 알갱인데 그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에너지다. 이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은 에너지가 이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빛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에너지가 낮다. 똑같은 빛을 쬐더라도 적외선을 쬐었을 때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데 감마선이나 X선을 쓰면 위험한 이유가 양자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파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알갱이다, 빛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포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라는 게 언제 발전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혹은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현상이 그런 것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우리는 과학의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기원전 1세기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구가 둥글면 저 바다에 있는 물이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진화. 어버이에서부터 어버이가 낳은 자식이 어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명이 변화하느냐. 상대성 이론. 이렇게 긴 막대기가 어떻게 짧은 공간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양자역학. 당연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알갱이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이 생기기 전에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이렇게 숨 쉬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내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나는 여기 실체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놈은 실체 같은데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 이게 무아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연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정말 결정적으로 바꾼, 현대과학이 바꾼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바꾼 그런 거가 되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중성.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라고 하는 거. 파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동의 좋은 예는 호숫가에 나뭇잎이 하나 떠 있을 때 돌을 던져 보십시오. 그때 쫙 퍼져나가는 그게 파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유심히 보신다면 나뭇잎이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물결이 쫙 퍼져나가더라도 나뭇잎이 위치가 변화하지 않아요. 이게 파동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음파가 파동이에요. 제가 말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뭐죠? 성대가 떨려서 공기를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떨린다고 하는 공기의 진동 에너지가 옆에 공기를 치고 그것이 여러분의 고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고막으로 공기에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이 목 안에 있는 이 공기가 여러분의 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대는 단지 공기를 흔들리게 했고, 그 흔들리는 에너지가 옆에 공기를 흔들고 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거를 청각신경이 감지를 하고, 그것이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갑니다. 그 뇌로 들어온 그 신호를, 자극을 그 다음에는 뇌가 해석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돌고래가 내는 돌고래의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못 듣는 가청주파수 바깥에 음파가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뇌가 그걸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라디오파도 있고 전파도 있고 TV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거 귀가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세상에 있는 거가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뇌가 들려오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계는 내 머리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이 그린 거다. 심여 공화사다. 마음은 마치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간의 모든 걸 다 그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파동이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 전자기파 복잡한 식의 이 결론, 맥스웰이 이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이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맥스웰이 알아낸 거죠. 그런데 파동이 되면은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런 파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파가 있어서 이 결이 잘 맞으면 이렇게 증폭이 되고, 그 다음에 결이 반대로 완전히 없어지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이렇게 두 슬릿에서 빛이 퍼져나가면은 어떤 데서는 밝은 무늬가 생기고 어떤 데서는 어두운 무늬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관측이 되고 이것이 영이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빛은 전형적으로 이런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다시 그런 그림인데, 요 두 지점에서 혹시 긴 막대 같은 거 있습니까? 긴 막대 같은 거. 여기 요 두 지점에서 파가 나오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밝고 어떤 지점에서는 어둡고, 그것이 교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빛은 확실히 파동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라든가 컴퓨터 산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원자에 있는 전자하고 부딪히면 빛이 나가고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 현상을 빛을 반드시 또 입자라고 생각해야만 이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나 컴퓨터 산란은 빛을 입자라고 해야만 설명이 된다. 이게 이제 빛을 입자라고 해서 설명하는 그런 도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중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고전역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은, 이게 입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파동이고, 파동은 그 자체가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겁니다. 입자는 이거 자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입자라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타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놈이 입자라고 그러면 파동일 수 없고 어떤 놈이 파동이라고 하면 입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이라는 사람, 토마스 영은 이중간섭 실험을 하면서 빛을 파동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제 빛은 파동이구나, 틀림없이 파동이구나 라고 알게 됐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체 복사나 광전 효과나 컴퓨터 효과 같은 거는 빛을 꼭 입자라고만 해야지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빛을 입자라고 가정하는 데서부터 양자역학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를 보면은 빛은 파동이었는데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전자,
전자는 입자란 말이에요. 근데 전자에 대해서 이중실드 실험을 합니다. 하면은 전자가 이거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전자가 처음에는 스크린의 어딘가에 도달을 하겠죠. 근데 이런 전자를 계속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는 전자가 나타나고, 여기 안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여러 개의 전자를 쏘면 이렇게 간섭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실험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전자를 조금 쐈다가 점점 많이 쏘면 전자가 도달하는 부분과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전자도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은 입자처럼 행동하는 현상이 있고, 우리가 확실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자만 그러냐? 중성자도 간섭무늬를 보여줘요. 이게 1988년 논문이네요. 그래서 빛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자가 이런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전자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카본으로 만들어진 덩어리, 이놈도 이런 간섭무늬를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일링거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하는 실험인데, 수소 원자의 25,000배가 되는 질량을 가지고 물질, 그런 거대 분자도 간섭무늬를 보여요. 이게 19년 논문입니다. 그래서 빈 대학에는 이 물질을 가지고 간섭을 했다 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전자는 또 했던 간섭무늬를 보여요. 회절의 현상에서. 이게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나 빛을 본다고 하면 흑체 복사나 광전 효과나 컴퓨터 효과는 빛을 꼭 입자라고만 생각해요. 빛은 원래 간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간섭을 해요. 양자역학에 나온 지금도 빛은 간섭무늬를 만들어내요. 여기 영의 실험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을 하고, 이것처럼 이런 현상에서는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 전자는 대부분의 경우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을 한다. 물질은 거대 분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놈들은 보통 때는 다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양자는 통틀어서 어떤 상황이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입자로 행동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행동한다.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인 도모나가는 양자를 수줍은 처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수줍은 처녀는 가만히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누군가가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행동이 달라진다. 요새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요새 그런 처녀가 어딨냐고, 차라리 수줍은 총각이라고 바꾸라고. 근데 아직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이런 맥락에 의존해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인양이라고 하는 게 음양을 얘기합니다. 보어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전역학에서 항상 어떤 거를
무엇만을 경험했었느냐 하면은 입자라는 놈은 항상 입자처럼 행동하고 파동이라는 놈은 항상 파동처럼 행동하는 거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냐? 어제 도둑질한 놈이 오늘 착한 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이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의 전체 체계를 만들어낸 닐스 보어가 동양의 음양사상을 보면서 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따로 존재하고 양이라는 것이 하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 음과 양이 서로 어울리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 닐스 보어는 닐스 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년의 닐스 보어입니다. 우리가 리얼 실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리얼, 실제입니다. 우리말로 실제, 실제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에서 무아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양자역학이 너한테 정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양인한테는 정말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지금도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흑체 복사나 광전 효과나 컴퓨터 효과를 보면은 입자처럼 행동해요. 전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간섭을 일으키고 이중간섭 실험을 하면은 간섭 무늬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전자가 간섭을 하는데 파동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자라고 얘기하는가? 광자는 광전 효과와 컴퓨터 산란이나 흑체 복사를 하는데 입자처럼 행동하는데 그렇게 입자처럼 행동하는 놈을 어떻게 파동이라고 하는가? 그럼 뭐죠? 파동처럼 행동하는 전자를 입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입자처럼 행동하는 광자를 파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전적인 세계관으로는 여기서 딱 막히게 됩니다. 파동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전자를 입자라고 행동할 수 없고 입자처럼 행동하는 빛 알갱이 광자라고 합니다. 빛을 파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자든 빛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플라톤,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모든 구조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플라톤의 철학 체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4명을 드는데 그 하나가 스승인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을 그린다. 내가 그린 그 원 이전에 원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에센스,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린 원은
어떻게 그리더라도 조금 삐뚤빼뚤하고 완벽한 원일 수가 없어. 그 이데아하고는 벗어난 거예요. 이데아에서부터 이탈된 그게 현상이에요. 헤라클레토스의 생각을 이어받은 겁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영원한 존재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 그거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상은 다 변화한다. 그거는 환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플라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철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감각의 세계, 영원한 존재가 없는 이거, 변화하는 환영, 이런 거 이전에 실제 하는 이데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하고 정반대로 부처는 무아라고 얘기했어요. 숨쉬는 존재, 그건 무상한 존재죠. 그 무상한 존재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관이라는 인도, 객관이라고 하는 법도 그 둘이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아의 존재입니다. 무아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성을 가지고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이 끊어지고 자기가 변화하고 하면은 생을 마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인 존재는 의존과 연관의 관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세계, 그거는 이런 의존과 연관의 관계에 의해서 나에게 그려지는 세계입니다. 내가 보는 색깔이 없네. 이 색깔은 사과가 있으면 좋은데 이 색깔은 정말 이놈이 이 색깔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이 색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색하고 같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내가 보는 사과의 빨간색하고 옆에 사람이 보는 사과의 빨간색하고 같은 색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종록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그거를 평생 내 머릿속에 그려진 빨간색이라고 그냥 보고서 사는 거죠. 그게 나에게 나타나는 색이에요. 상위 배운 장발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지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이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물방울이 하나 있고 여기 물방울이 하나 있어요. 무지개라는 현상은 이 빛이 이 물방울이 돌아서 여기서 한 번 굴절하고 여기서 반사하고 또다시 한 번 굴절하면서 내가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빛이 와서 또 한 번 굴절하고 한 번 반사하고 또 굴절해서 내가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이게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간에 색깔은 안 그렸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나오면은 내가 있는 이 지점에서는 보라색빛은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빨간색을 봅니다. 이 물방울에서 나온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오지만 빨간색은 내 발밑으로 가고 내 눈에는 보라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하늘은 붉은색으로 나에게 보이고 여기에 있는 하늘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물방울이 나에게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붉은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방울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을 다 뿜어내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감지를 못하니까, 우리 뇌가 그려내지 못하니까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물방울을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을 다 뿜어내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여기 물방울을 빨간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여기 물방울을 보라색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의 결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물방울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여기 물방울은 보라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이 아닌 물방울을 보면서 나는 빨간색이라고 느껴요. 보라색이 아닌 물방울을 보면서 나는 보라색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물방울이고 이 물방울이고 다 빨간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에요. 다만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물방울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인연 화합에 의해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기하학적인 설정이에요. 그러나 기하학적인 설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왜 그러냐? 내가 여기 물방울을 빨간색인 거라고 보려면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빨간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물방울을 보라색으로 볼 수 있으려면 내가 보라색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시신경을 타고 들어온 그 감각 신호를 뇌가 빨간색이고 보라색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자외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겠지만 그건 우리 뇌가 해석을 안 하니까, 만약에 우리 뇌가 자외선과 적외선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무지개가 9개 색깔, 12개의 색깔로 보이겠죠. 그거 안 하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저기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데 지금 빨강에서부터 보라색까지의 7가지 색깔로 본다고 하는 이 현상은 생명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38억 년 동안 내가 그런 색깔을, 우리 인간이 그런 색깔을 볼 수 있게 신체 구조가 변화해 온 거, 그런 진화의 전 과정이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기하학적인 구조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38억 년 동안 진행됐던 지구 생명의 전 역사가 사실은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은 법성계에서 9세, 10세가 호상즉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엄에서는 그걸 상이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 이 순간을 아무리 자세히 보더라도 절대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적인 인연이죠.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하학적인 구도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여기에 있는 물방울을 빨간색으로 보고 여기에 있는 물방울을 보라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공간적인 조합과 모든 시간적인 인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립하면서 나는 여기서 하늘의 무지개를 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양자역학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빨강색으로 보여도 이건 빨강색이 아니에요. 빨간 물방울이 아니에요. 보라색으로 보여도 이거 보라 물방울이 아니에요. 물방울은,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은, 하늘의 그 부분은 빨강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다. 그럼 뭐죠? 그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게 궁극적인 답이에요. 빨강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지만, 무화의 존재지만 어떤 연기적인 맥락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빨강색으로 보이고 나에게는 보라색으로 보인다. 빨강색으로 보이는 하늘의 그 공간에 있는 물방울이나 보라색으로 보이는 하늘의 그 공간에 있는 물방울이나 같은 물방울입니다. 그 물방울이 어떤 연기적 맥락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빨강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보라로 보입니다. 이중간섭 실험에 들어간 빛이나 광전효과에 들어간 빛이나 똑같은 빛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의 맥락, 어떤 연계의 맥락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빛은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빛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같은 전자가 보통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처럼 생각합니다. 물방울은 입자도 아니고 물방울은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빨강으로 나타나고 나에게는 보라로 나타납니다. 그는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예요. 물방울 자체가 아닙니다. 양자는 전자든 광자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지만 때로는 입자로 보이고 때로는 파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중성이 아니에요. 유식에서는 일수사견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의 물을 볼 때 천상에 있는 존재는 그거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본다고 합니다. 아귀는 고름으로 보고 물고기는 내가 사는 집이구나라고 보고 우리 인간은 마시는 물이구나라고 보죠. 하나의 물, 그거는 무아의 존재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고름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물방울은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방울을 보면서 저게는 빨강색이다 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양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우리는 전자를 입자라고 규정하려고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빛이 파동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우리는 빛을 파동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그 규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고집 때문에 물리학에서 대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어제까지 파동이었던 놈이 지금 입자일 수 있느냐? 어떻게 방금 전까지
입자였던 놈이 파동일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오류예요. 실체가 없는 대상을 보고 실체를 강요하는 거죠. 양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입자나 파동 이전에 거나 뭐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무아예요. 부처님은 12연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명에 연해서 행이 있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보세요. 사과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런 물건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물건이 있고 내 눈이 있고, 이 물건이란 이놈이 내 놈한테 나한테 다가와서 이런 걸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12연기를 잘 보세요. 연기의 출발점은 12연기입니다. 무명에 연해서 행이 있다. 이 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근본불교의 경전에 의하면은 유위를 조작하는 게 행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명 때문이에요. 우리가 밟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명으로 해서 유의를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존재가 있고 해서 나한테 이 물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그 유의를 조작하는 게 의해서 생각하는 식이 만들어진다. 그 생각하는 식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대상을 보면은 그거를 빨강이라고 하고, 그걸 보라라고 하고, 그거를 입자라고 하고, 그거를 파동이라고 한다. 그게 명색이에요. 12연계에서 무명연 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 명색한다는 거예요. 이름과 명색, 한자로 안 썼네요. 이름과 형태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나는 여기 있는 이놈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완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세계인 거죠. 그 나타나는 세계는, 그 대상은 나도 그렇지만 대상도 전부 다 무아의 세계입니다. 실체가 없는 세계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분명한 법칙은 있어요. 광전효과에서라는 연기적 상황을 만들면은 빛은 언제나 입자로 행동을 합니다. 이중간섭 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연기적 맥락을 만들면 빛은 언제나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어지럽게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나타나요. 의상 선생님은 잉불잡난 벽별성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도봉을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아마 자료집에는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의정부에 가서 도봉산을 보면
북도봉이 보여요. 북한산 100군데 올라가서 보면 남도봉이 보입니다. 도봉이라는 거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 도봉은 나에게 나타날 때는 내가 어디 가서 보느냐에 따라서 남도봉도 나타나고 북도봉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연기적 맥락에서 대상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남도봉이 나타나고 북도봉도 나타나요. 그러나 도봉은 남도봉도 아니고 북도봉도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무와 무실체의 세계, 그거는 내가 북도봉을 본다라는 건 뭐죠? 내가 의정부에 가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북도봉이라는 나무를 보겠다고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측입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이 나오기 이전에는 대상의 실체가 언제나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양자역학 하기 전에 의정부에 가면 북도봉밖에 안 보여요. 남도봉은 사라져. 100군데 올라가서 보면 북도봉은 안 보여. 북도봉은 사라져요. 남도봉만 나타나요. 그러나 사라지는 북도봉이 남도봉을 방해하지도 않고 사라지는 남도봉이 북도봉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어떻게 보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무지개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는 거는 내가 작정을 하는 거지만 나라는 신체가 빨주노초 파남보에 파남보 맞나? 7가지 색을 볼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연기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무아의 연기입니다. 무아의 연기로 나타난 요기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도 남도봉과 북도봉도 빨강색에서 보라색까지 나타나는 무지개도 그 하나하나는 무와 무실체의 존재다. 그러나 무한한 연기의 맥락이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남도봉으로 나타나고 북도봉으로 나타나고 파동으로 나타나고 입자로 나타나고 또 하나 뭐였지? 그렇게 세상이 그려진다. 그 그려지는 세상은 나의 뇌가 그리는 거다. 그래서 일부 강의를 마치고 10분 쉬고 이 문제를 양자역학의 스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고 불교적인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하고 사실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스핀, 양자역학에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측정, 여기서 이제 참여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하이젠베르크가 썼던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적인 세계에서 본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마이크 혹시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데 계신 분.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뭐였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는 거, 그게 측정입니다.
물리학을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측정을 해요. 어떤 걸 하냐 하면은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나 하는 거를 컴퓨터로 해도 되고 기계에다 넣어서 봐도 되죠. 그런데 그런 측정을 하면서 측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대상의 성질이 변한다면 그럼 측정이 아니죠. 측정이라는 게 객관적 상태를 알려고 하는 건데 측정을 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측정 대상의 상태가 변한다 하면 이거는 측정의 의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측정이 의정부에 가서 보면 북도봉이 보이고 서울에서 보면 남도봉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것이 나에게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아마 화학 교과서일 겁니다. 전자구름이라고 하는 거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왜 전자는 구름이라고 하느냐? 태양이 여기 있고 수성, 금성, 지구가 있으면 이것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관측을 하면 그 관측 자료를 근거로 3만 년 후에 태양이 3만 년 후에 오늘 태양이 몇 시에 동해바다에서 뜰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측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은 그리고 내가 일출하는 태양을 본다고 해서 태양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자는 잠깐만요. 아까 그 그림만 보면은 전자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요거 전자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빛이 여기 와서 탁 부딪히고 빛이 나가버리면 전자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움직여가요. 이건가? 이게 이제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자가 여기 있는데 빛이 이렇게 오면은 빛이 가고 전자는 여기로 튀어나간다. 전자는 너무나 가벼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이게 어디 있는지 보려면 빛을 뭔가 이거 접촉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경우에는 빛이 여기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이놈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만약 빛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더듬더듬해서 이걸 만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빛을 쏴서 그 나오는 빛을 보고서 전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전자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빛을 광자 하나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광자를 맞았다는 것 때문에 전자는 딴 데로 가버립니다. 내가 대상을 관측하려고 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대상은 관측이 안 돼요. 이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공식화하면은 불확정성 원리가 되는데 전자의 위치를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전자는 속도가
빨라져서 딴 데로 가버려요. 내가 측정하려고 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한계, 야스퍼스 같은 이걸 한계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꾸로 갔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측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을 변화시킨다. 주관이 개입하지 않은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의 객관적인 측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양자역학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의 아주 좋은 예가 스핀입니다.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 가령 막대 자석이 있으면은 이 막대 자석이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랬을 때 이 막대 자석이 N극과 S극,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N극과 S극이 있고 이런 자기 쌍극자가 있어서 자기 쌍극자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더라도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도 마치 여기 자기쌍극자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쌍극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이 있든가 전류가 흐르든가 하면 자기쌍극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스턴과 게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전자를 쏘아 보내요. N극과 S극이 이런 자석이 있고 여기 했던 자기장이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이 전자가 둘로 휩니다. 이거는 이 전자가 물리학적인 우론 설명을 해야 될 얘기지만, 이 전자가 자기 쌍극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 돌 때는 고전 물리적으로도 자기 쌍극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하는 전자는 자기 쌍극자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고전 물리학으로. 그런데 양자역학의 전자는 이렇게 자기 쌍극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 자석이 만들어내는 그런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석이 그 자체로 들어가 있는, 그렇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물리학이나 하여튼 자연과학은 경험과학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험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맥락은 상당히 다릅니다만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혹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따르지 말아라. 부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도 내가 말했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스스로 검증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은지, 이것이 정말 너에게 이로운지를 너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경험으로 봐라. 그래서 요즘 시간이 들러나가 모르겠는데, 바카리라고 하는 스님이 죽어갈 때 부처님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부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야박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나를 한 번 더 봐서 뭐 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겠어요? 너를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법과 너 자신을 믿고 수행해라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스스로가 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만 과학도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아무리 그럴듯한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이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탕게라크 실험에서는 이렇게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이전에는 도저히 그렇지 않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도저히 그렇다고 믿을 수 없는 전자. 이건 전자만 맨 처음에 실험은 전자로 했습니다. 중성자도 그렇습니다. 중성자, 양성자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스핀을 가지고 있다. 왜 가지고 있느냐? 몰라요. 왜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자연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딱 3번 왜를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하늘에 있는 달이 왜 금음달이 됐다가 소승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똑똑해서 그러면 달이 왜 지구를 도는데? 라고 지금 2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그건 만율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지구가 이걸 끌어당긴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정말로 똑똑하다면 그러면 만율력의 법칙은 왜 있는데? 몰라요. 딱 3번이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는 그거밖에 몰라요. 만율력의 법칙은 그냥 있는 거야. 자연이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이고 막 그런 건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 굴밤을 주면 좀 부족한 사람이겠죠. 근데 스탕게라크 실험에서는 전자나 중성자나 양성자가 이렇게 스핀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스핀은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이거 이렇게 전자가 마치 도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스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복잡한 식이 됩니다만 이렇게 행렬로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다고 하면은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위치를 가지고. 그런데 스핀은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든지 안 돌든지 그 자체로 본래적으로 자기 쌍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이거예요. 여기 스핀의 Z방향을 측정을 한다. 근데 실험적인 사실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왜인지는 모르지만 실험적인 사실을 측정하면은 업과 다운이라는 2가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x2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1000개의 전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스핀이 업일 때와 다운일 때가 각각 대충 500개 정도씩 나오겠죠. 그래서 그 500개에 대해서 다시 Z방향의 스핀을 재면은 아까 업이었던 놈은 당연히 업으로 나옵니다. 아까 다운이었던 놈은 또 다운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핀의 Z방향. 여러분 이제 지금 수학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스핀의 Z방향이고 뭐 X방향이고 하면은 감이 안 올 테니까 그냥 저를 보고 보세요.
그래서 저를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해보습니다. 그러면 XYZ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 발, 그러니까 위아래죠. 앞, 뒤,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위의 상태냐, 아래 상태냐, 라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X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저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의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거냐를 측정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측정 결과 내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른쪽이었나? 오른쪽에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이게 Z입니다. 그래서 나를 측정을 했는데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라고 측정했는데 위에 있다고 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측정했으면 위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중첩이에요. 수학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측정을 하면은 왼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2분의 1의 확률로 오른쪽으로도 2분의 1의 확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측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로 측정해서 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위로 나왔어요. 나는 그 위쪽 뭐라고 할까? 그 공부를 잘하는 그게 위라고 하자고요. 위로 측정이 됐어. 그런데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좌파 우파 할까? 좌파 우파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파로 나왔어.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인지 아래인지를 상하를 다시 측정을 하면은 아까는 분명히 위였어요. 근데 좌우를 측정하고 나서 다시 측정을 하면 아래도 나와요. 이건 실험적인 사실입니다. 양자역학은 물리학이고 물리학은 경험과학이 하나고 실험적인 사실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시 아까 입자와 파동이냐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일합니다. 위아래에서 분명히 위였어요. 그런데 좌우를 측정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왔겠지. 위에서 보면 좌우와 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우라고 왜 오른쪽이었다는 걸 측정하고 나면은 아까 분명히 위였는데 아래가 나와요. 그것도 50%의 확률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위아래를 측정을 하고 나서 오른쪽과 왼쪽이 어느 것인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 아까 위아래에 측정했던 이 기억이 싹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이 측정 행위가 상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래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는 머리가 좋은 놈이었는데 좌파인지 우파인지 한번 물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머리가 나빠졌죠. 양자 상태는 자기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났다고 해서 이 측정을 한번 했다고 나서 위아래가 바뀌는 놈이라면 그 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성. 그래서 현대물리학,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 그 실제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철학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여기 위아래를 측정을 하고서 또 위아래를 측정하고 위아래를 측정하면 계속 나오지만 여기서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있죠. 날아가는 화살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것 비슷하게 양자 진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면은 측정을 계속하면은 이거 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양자 측정을 하면은 계속 측정을 하면은 위 상태에 있었던 것이 완전히 좌나 우의 상태로 변할 수가 있고 앞이나 뒤의 상태로 양자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앞뒤 위아래라고 하는 스핀을 측정을 하면 우리가 고전적인 상황에서의 측정과는 다르게 측정 자체가 대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알면 다른 하나는 완전히 모르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세물리량을 모두 안다는 것은 측정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북도봉을 보면은 남도봉 어떤지 몰라. 안 나타나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지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이라고 하는 건 은행 잔고 확인이 아니라 야구 경기. 야구 경기장에 가서 여러분들 응원하는 팀이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내가 응원하면 많이 이겼어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응원하면 꼭 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들이 양성자 팀하고 중성자 팀이 전자라고 하는 야구공을 가지고 야구 경기를 한다면 엄청나게 박수를 치면은 전자가 땅볼이 될 게 홈런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남도봉을 보려면은 북한산에서 보고 북도봉을 보려면은 의정부에서 보려는 것처럼 키를 재려고 하면 차를 세워서 하고 몸무게를 재려면 체중계에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측정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키를 재고 체중을 댄 다음에 다시 키를 재면 키가 변해 있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측정이라고 하는 환상과는 다르게 측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젠버그는 피직스 앤드 필라소피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측정이라고 하는 객관적 환상을 버려라. 버려야 된다. 버려라가 아니라 버려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측정이라기보다는 참여다.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그건 상대로 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레이 상대로서도 마찬가지예요.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속도가 얼마예요? 저놈이
왜 저런 당연한 거를 물어보나 하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보니까 정지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거리예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빛이 500초로 와야 돼요. 그거를 1년에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돌아야 되느냐 하면 1초에 30km를 가야 돼요. 만약 내가 초속 30km로 서울에서 여기를 왔다면 10초면 돼요. 그런 속도로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초속 30km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놈이 정지해 있느냐, 빠른 속도로 날아가느냐 하는 거는 이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갈릴레이 상대론입니다. 고전적인 상대론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라면 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지만 이거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다. 오늘 하는 얘기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지해 있는 게 아닌데도 내가 이거를 나와 이놈 사이에 어떤 관계의 맥락이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정지한 걸로 본다. 정지해 있는 게 아니면서도 정지한 걸로 본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 땅에 붙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지만 이거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다. 정지해 있지 않지만 정지한 걸로 본다. 양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지만 어떤 상황적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입자고 어떤 때는 파동이다. 어떤 상황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스핀을 측정하면은 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다운이 되고 업이 되고 양자역학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하고는 다르게 대상은 내가 어떻게 그놈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 모두가 연기입니다. 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상이 무지개 하늘의 그 부분이 붉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기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어떤 연기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방울은 붉은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에요. 양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그러나 맺어지는 연기의 맥락에 따라서 입자가 되고 파동이 되고 붉은색이 되고 보라색이 되고 스핀이 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것이 다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양자역학은 모르셨거든.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세계를 다시 비춰보니까 더 잘 보인 거지. 사실 제대로 알면 양자역학 아무 필요 없어요. 용서보살의 중론 관사제품. 그래서 여러 인연으로 생겨난다. 무지개 그 부분은 붉은색이고 그 부분은 보라색인 그거는 태양과 그 물방울과 나의 위치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그런 인연뿐만 아니라 내가 붉은색부터 보라색까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개가 보면 고양이가 보면 무지개 7가지 색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연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다.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명이라고 한다. 내가 거기에 그 지점을 빨강색이라고 얘기한 거 그거 가짜야. 부처님은 그거를 명색이라고 하셨어요. 그 명색으로 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명이라고 한다. 이게 중도다. 여러분들이 그 모불교 경전을 읽어보면은, 야,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번 12연계를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따라서 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그 물방울,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그 물방울이 그거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붉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보라색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인연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공이다. 이것이 용수보살의 종론입니다. 하나의 예만 더 든다고 하면은 이게 잠깐만 먼저 요게 그 양성자 단층 촬영기입니다. 의료기기. 병원에 한국에도 10여 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뭘 이용하냐 하면은 전자하고 양전자가 쌍생성하는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원리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어떤 요거부터 먼저 얘기했어. 디락이라는 사람이 양전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예견을 했던 건데, 디락이 이런 예를 들어요. 여기 지금 물고기가 물통 안에 있는데 이 이하에 물이 그냥 꽉 차 있을 때, 그때 물고기는 물을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못 보듯이 이 물고기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공기방울이 있어요. 부처님은 잠깐만 딴 얘기하면 색수상행식에서 수를 이 공기방울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근본경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공기방울이 있어.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디락이 한 설명이에요. 공기방울이 있으면, 공기방울은 물의 없음이에요.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고 했더니 물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 레벨 이하의 물질이 꽉 차 있을 것, 그거를 물리학에서는 진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진공묘유가 있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이게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진공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런 진공에 에너지를 세게 쏴줘요. 그러면은 이게 튀어나간다면, 그림을 내가 준비 안 했나? 안 했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세게 쏴주면은 여기 있는 물질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는 비어있게 돼요. 그러면은 위에는 물질이 하나 나타나고 밑에는 물질의 없음이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질의 없음을 있다고 보듯이 우리는 요 물질의 없음,
물질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입자라고 하고 이걸 반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이 진단기기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빛을 세게 쏴주면은 입자와 반입자가 이게 쌍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합쳐지면은 빛을 내뿜으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의료기기에도 쓰여요. 물론 법칙은 있죠. 이퀄렘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있다는 것이 뭐냐? 없다는 것이 뭐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반전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없어서 없게 보이는 게 아니야. 물리학적으로 보면 충만이에요. 완전히 그 어떤 에너지 레벨의 모든 물질이 꽉 차 있을 때 그것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유와 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는 빨강색, 보라색을 얘기했었어요. 빨강색으로 나타나도 그건 빨강색이 아니다. 무지개 얘기할 때 보라색으로 나타나도 그건 보라색이 아니다. 입자로만 나타나도 입자가 아니다. 파동으로 나타나도 파동이 아니다. 그런데 다 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리학에서는 쌍생성과 쌍소멸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오늘 얘기 전부 다 이 얘기예요. 바닷물이 짜요? 저놈이 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좀 바닷물 짜지 않아요. 왜 안 짜죠? 고등어나 돌고래한테 물어보세요. 야, 바닷물이 짜냐? 안 짜다고 그럴 거예요. 물론 내가 물어보지 못했지만 바닷물은 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짜죠? 우리가 그거를 짜다고 느끼는 감각기관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을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의 고분이 빨간 거지. 그게 빨간 게 아니고 바닷물이 짠 게 아닌데 우리한테는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린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세간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이 모든 거 다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여기서 보면 이게 아래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위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위고 여기서 보면 이게 아래예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공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릉에서 보면 서울이 서쪽이에요. 인천에서 보면 서울이 동쪽이에요. 그럼 서울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야. 강릉에서 보면 서쪽으로 보이고 인천에서 보면 서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미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현재가 있어요? 흘러가 버리는데 다만 흐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와 물을 얘기했으니까 부처님이 가전연에게 말씀하셨던 거,
지금 이 가전연경을 가지고 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핵이 때문에 전자는 입자라고 할 수가 없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응용해서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유와 무다. 있다거나 없다라고 얘기한다. 취, 12연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와 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취함이 없다면 무명연 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 명색하고 명색연 유깁하고 유기변 촉하고 촉연 취하는 그 취예요. 그 취함이 없다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걸 보면서 생이라고 하지 않고, 생겨나는 거 보면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겠죠. 잠깐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구나. 세간의 발생을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에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간의 소멸을 그대로 알고 본다면 세간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성하고 소멸하고 변화하는 게 우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소멸을 본다면 있다는 것은 없다. 발생을 본다면 없다는 것은 없다.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서보살은 그래서 중론의 첫 마디에 불생불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있는 것과 없는 것 둘로 갈라서 생각해요. 분별식이에요. 그러나 있다는 걸 제대로 봐라. 그러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생성한다는 걸 보면 없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부처님은 우리는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양변에 얽매이게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식을 그거로 한정지어 버리고. 왜? 이게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상당히 유익했거든. 경험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언제나 연기가 나와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무명연 행하고 행연식하고 쭉.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무명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명에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무명에서 행하고 행연식하고 식해서 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 때문에 노사업이 고뇌가 있다. 이게 근본경전의 굉장히 중요한 경전, 가전연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경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경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의 갈대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의 갈대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 마하구치나 존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하신 법문입니다. 보통 경에서는 부처님의 제자가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특별히 거기 들어갔어요. 세 개의 갈대가 서로 의지해야만 설 수가 있다. 하나를 빼도 다른 두 개는 설 수가 없다. 갈대입니다. 이거를 안과 안식과
대상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고 하면 이게 세계의 갈대예요. 눈이 뭐예요? 여기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눈이에요? 아니야. 본다는 작용이 있는 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눈과 색과 그 둘의 화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안식과 이 세 개는 같이 있어야지 서로 성립하는 거예요. 보는 거 없이 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눈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이거는 본다는 작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눈이라는 건 혼자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안과 안식과 대상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 연기적인 조건에서만 우리는 눈이라고 하고 안식이라고 하고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무색상 향비 축복, 무안이 비설신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경이기 때문에 요거는 묵속을 하겠습니다. 가장 수승한 공에 관한 설법입니다. 눈은 생길 때 오는 것이 없고 소멸할 때 가는 것이 없다. 어디서 오나요? 서로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눈은 실체가 없이 생겨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번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하시는데 워낙 중요한 경전이니까 오른스님은 진실이 아닌 것만 생겨나고 라고 했고 이중표 교수는 부실하게 생겨나고 눈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은 그럼 뭐냐? 안식과 대상을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 바깥에 있는 공기에 의지해서 지금 있듯이 다 똑같아요. 부실하게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났다간 다시 소멸하고 만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 업보는 있지만 그 업보를 짓는 작자는 없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아서 지금 있지만 그러면 오지 않고 나타나고 가지 않고 사라지는 그 작자가 있느냐? 그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이건 깊이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이것이 가장 수승한 공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아까 계속 얘기한 거 이건 화엄경 야마청궁 개참품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이 전체가 백자인데 이거를 사경하는 거가 공덕이 크다고 하죠. 물론 공덕 없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만 얘기하면 마음은 아주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그래서 모든 세간을 다 그려낸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는 정말로 그렇게 생겨나는 거다. 따라서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란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마음이 굴러가면서 모든 세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가 뭔가? 원시경전에 보면, 근본경전에 보면은 브라만이 부처님한테 와서 여쭤봅니다. 일체가 뭡니까? 일체가 뭐겠어요? 물리학자한테 물어보면 무수히 많은 우주 전체, 그게 일체예요? 네가 보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야. 육군이 육경에서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게 일체라고 부처님은 대답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굴러가서 일체 세간을 두루 만든 것을 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곧바로 부처를 보는 거다. 부처님 보기 쉬워요. 부처의 진실한 성품을 깨달은 것이다. 다시 띄어서 만약에 3세,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불가득한 존재입니다. 금강경에 의하면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인 그 불가득한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법계의 성품을 마땅히 보아야 한다라고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짧은 백자의 개송 안에 세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세 번 아니었나? 그래서 세 번이라고 생각했지. 두 번 나오네요. 그 세간. 그거는 내 바깥에 실체로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다. 나도 실체가 없죠. 나도 무하지만 그놈들도 다 무하. 다만 연기에 의해서 그려낸 그게 세간이에요. 세간이란 말은 사실은 근본경전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세간, 그거는 모든 거는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